자, 그래서 항상 예술은 그 대중과의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두기를 해야 되거든요. 너무 가까이 가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완전히 그 키치가 되는 것이고, 너무 떨어지면은 또 대중들로부터 소외받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술가한테 대중이라는 것은 한겨울의 난로와 같은 것이다. 너무 가까이 가면은 타 죽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얼어 죽고 그런 거예요. 그냥 적당히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 키치는 아카데미즘인 거예요. 키치는, 그죠? 공식적으로 그림을 그리니까. 그러니까 예술에서의 아카데미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술은 아카데미즘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술가를 교육한다는 것은 어떤 공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색하게 만들고 자기 양식을 창의적으로 개척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마치 어떤 공식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공식에 의해서 여기는 너무 밝게 그려졌고, 너무 여기는 너무 어둡고, 여기는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여기는 좀 죽여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의 근거가 뭐냐는 거지. 공식에 따른 거잖아요. 공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면은 키치를 가르치는 거죠. 우리나라 그 예술대학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키치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배출이 돼도 좋은 작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뭐 어떻게 좋은 작가가 나올 수 있겠어요.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그린버그가 처음에는 그렇게 아방가르드를 예술 정신으로 생각하다가 1950년대에 오면은요, 이제 추상표현주의가 대세를 이루게 돼요. 처음에는 아방가르드였지만 소수의 작가들에 의해서 시도가 됐지만 1950년대에 이르면은 추상미술 작가들이 교수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상미술이 오히려 아카데미즘으로 공식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가들의 이론적인 지주가 그린버그였기 때문에 이제 그린버그가 그러한 그 경향에 대해서 모더니즘을 정립하고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모더니즘의 어떤 그 이론적인 배경이 필요했고, 그 이론적인 배경을 칸트의 철학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더니즘의 정신적인 뿌리는 이 칸트에 있다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린버그가 어떻게 칸트를 끌어들이는지 한번 보자고요. 모더니즘은 칸트에서 비롯된 자기 비판적 경향의 심화 내지 극대화이고, 칸트는 비평 그 자체의 의미를 비판한 최초의 모더니스트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칸트가 세 권의 유명한 저서를 쓰죠.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형 비판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제 칸트가 이제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은 칸트 이전의 철학이 주로 과학과 결탁이 되어 있거든요. 데카르트 이후의 서양 철학이라는 것은 형이상학 철학이 이 과학주의와 결탁이 되면서 수학과 철학을 거의 동일시하는 그런 지경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감성을 통해서 바라본 이 세계의 법칙을 찾는 거거든요. 어떤 자연의 법칙이죠. 그거는 자연을 시각으로 관찰을 하고 그 법칙을 인식하는 능력이거든요. 그걸 이제 칸트는 순수 이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성이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그 넓은 개념인데, 17세기 그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한 그 과학주의적 그 이성주의자들이 그런 수학과 철학을 동일시하면서 그 이성을 너무 그 과학적인 것으로 몰고 가요. 그러니까 칸트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가는 것은
우리가 감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세계, 뭐 도덕의 세계를 규정하는 데는 그게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세계마저도 이 과학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비판을 하는 거죠. 비판적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분류. 그 순수 이성의 영역을 분류를 하고 순수 이성으로 다룰 수 없는 영역을 실천 이성으로 다루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이성이라는 것은 자연에 대한 어떤 그 법칙을 파악하는 인식 능력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로는 신의 문제라든지 영혼의 문제라든지 뭐 자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뭐 과학적으로만 설명하면은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우리의 그 삶이, 우리 실천적인 삶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래야 이제 우리가 뭐 천국을 가든지 극락을 가든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보상이 있어야, 착하게 살 때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월적인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천 이성의 영역, 우리가 실천하는데 필요한 이성이 또 있다. 그 과학적인 이성 말고 실천에 필요한 이성. 이게 일종의 윤리학이죠, 윤리학. 그거는 인간의 목적에 따른 의지 능력이다, 이렇게 봐요. 목적성에 따른 의지 능력이다. 인간의 어떤 그 자유를 위한, 그건 이제 초감성적이죠. 우리 감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신을 어떻게 감성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초감성적이죠. 그래서 이제 칸트가 이성의 영역을 비판을 가해가지고 순수 이성의 영역과 실천 이성의 영역으로 나누는 거죠. 이때 그 비판이라는 것은 비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범주를 정하는 거예요. 순수 이성의 범주. 그 범주 너머에서 실천 이성의 범주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이성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도덕적인 문제까지를 이성으로 다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작업이 뭐냐면은 그 두 영역을 가교할 수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그 무엇을, 그 가교자를 하나 더 세운 거죠. 그것이 바로 판단력입니다. 판단. 판단력이라는 것은 그 실천 이성의 그 목적성에 부합된 어떤 판단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칸트는 미라고 보는 거예요. 미. 칸트에 의해서 진선미의 영역이 분류가 된 거죠. 과거에는 이게 뭉뚱그려 섞여 있었는데 플라톤에 의해서는 막 섞여 있었지만 거기 진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선, 그 다음 미, 진선미를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었다면은 칸트는 그거를 개별적으로 분리시켜 버렸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린버가 말하는 지점은 그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비판이라는 얘기는 각자의 영역을, 과학의 영역 또는 뭐 도덕의 영역 또 미학의 영역, 각각의 영역들을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규범, 이걸 자기 비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비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예술에 있어서도 예술에 대한 평가가 어떤 도덕에 따른 평가나 과학에 따른 평가가 아니라 순수한 예술에 대한 평가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자율성인데, 오토노미, 자율성인데, 그러면 이 자율성이야말로 모더니티, 이게 현대성이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칸트가 모더니티의 선조다, 이렇게 철학적 선조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 세 가지로 분류한 거, 진선미를 각 영역별로 나눠놓은 거, 이것이 바로 모더니즘의 출발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도 이제 더 이상 도덕을 가지고 예술을 평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뭐 중세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림에 대한 평가는 어떤 성서에 입각해가지고 얼마나 성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그렸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평가가 되고, 잘못 해석할 경우에는 뭐 종교 재판까지 받았잖아요. 이제 이런 데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뭐 원근법이나 명암법 이런 건 상당히 그 과학적인 거거든요. 르네상스의 그림이라는 것은 거의 뭐 과학이죠. 과학, 수학이죠. 대상을 분석해가지고, 수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표현하는 방법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해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자기 비판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칸트를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자기가 예술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철학적 근거를 지금 대고 있는 겁니다. 항상 이 비평가들은 이 근거를 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철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지. 남의 작품을 평가할 때는 그 근거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거 없이 그냥 좋다 나쁘다 말해버리면은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대학에서 교수들이 학생들을 평가할 때도 그 근거를 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이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은 선생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어떤 근거, 어떤 비평적 근거에 의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술의 자율성, 미술은 이제 미술의 자율성을 향해서 자기 비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미술의 특성이 뭐냐? 모든 예술은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은 다른 장르와 공통되는 지점이죠. 음악이나 뭐 문학이나 또는 뭐 미술이나 뭐 우리 삶에서 만들어진 그 내용을 형식으로 옮기는 건데 그 형식은 장르마다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음악은 소리를 통해서, 또 문학은 글을 통해서, 미술은 어떤 그 매체, 물감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표현하겠죠. 그럴 때 미술의 자율성은 미술이라는 그 매체가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을 빼고 그 매체의 특성을 드러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이게 미술의 자기 비판이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이건 하나의 해석입니다. 자율성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지 이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더니즘 안에 이걸 우리가 형식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형식주의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모더니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형식주의는 그 중에 하나고, 그러나 이것이 가장 강력한 흐름을 형성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린버그의 얘기를 한번 읽어보죠. 새로운 라오콘을 향하여라는 글에서 한 얘기인데, 예술 각 장르의 독자적인 영역은 매체의 고유한 특성과 일치되기에 다른 매체로부터 차용한 효과들을 제거하는 것이 자기 비판의 과제가 되었다. 금방 한 얘기죠. 그래서 매체의 한계를 기꺼이 수용하는 것이 예술의 순수성을 확보하는 것이 되었다. 특히 시각예술의 매체는 물질이기에 회화나 조각은 물질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 결국 아방가르드 회화의 역사는 매체의 저항력에 점진적으로 굴복해간 역사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자, 과거에 미술에서의 매체는 자, 르네상스 시대 때 매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기억나는 작품이 뭐가 있을까요? 뭐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다. 그러면은 그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가 매체를 느낄 수 있습니까? 매끈매끈한 것이 매체를 최대한 죽여가지고 어떤 실제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일루전을 만들려면은 매체성이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유화라는 그 재료가 일루전을 만들기에 굉장히 그 유리한 재료였었죠. 3차원적인
현실감을 내기에는 그게 유리한 재료이기 때문에 뭐 그림 보면은 거의 매체가 안 보여요. 물감이 잘 안 드러나고 그냥 실제 같은 그런 이미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방가르드의 방향이 그런 재현적인 요소를 빼나가면서 어떤 그 매체의 고유한 힘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저항하는 매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 힘, 매체의 저항력에 점진적으로 굴복해간 역사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물감 덩어리, 여기 지금 앵포르멜 작품이죠. 그냥 뭐 덕지덕지 그냥 물감을 이렇게 발라놓은 저런 식의 그림으로 변화되어 갔다는 거죠. 뭐 조각의 매체가 뭐예요? 나무 또는 뭐 돌, 브론즈 뭐 이런 매체들, 돌의 특성, 나무의 특성을 극대화하는 거지. 과거에는 그걸 잘 깎아가지고 실제처럼 보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나무 그 자체, 돌 그 자체의 성격을 드러내는 쪽으로 나갔다. 아무튼 현대미술이 그렇게 뭐 추상미술로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왜 그렇게 됐나 하는 점에 대한 뭐 이론적 베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질문이 있는데 매체의 저항력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그린버그가 좀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사실 뭐 매체라는 것이 수동적인 거잖아요. 과거에 뭐 작가들이 매체를 다룰 때는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매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매체의 특성을 우리가 뭐 감안하고 이러지 않죠. 그냥 매체를 지배하는 거죠. 근데 도예 같은 거는 조금 달라요. 도예 같은 거는 흙을 완전히 지배하기는 어려워요. 흙의 그 성질을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이 말라가는 그 과정에 따라서 터지기도 하고 깨지고 막 이러니까 그 매체의 특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흙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유화 물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인간이 원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일루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체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인간한테 지배당하는 거였는데, 근데 여기서 저항력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이제 매체의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매체도 하나의 그 물질이고 하나의 그 의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모든 물질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잖아요. 그동안은 그거를 누르고 인간에 필요한 의지에 맞게 변형시켰다는 거잖아요. 그 인간과 매체와의 그런 대립관계에서 과거 고전 예술은 매체를 눌렀지만은 현대 미술은 매체가 그 저항을 해가지고 물질성을 드러낸다, 물성을 드러낸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뭐 이분이 학자라기보다도 평론가다 보니까 이 언어지 좀 시적인 부분이 좀 들어와요. 매체의 저항력 이런 좀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매체가 어떻게 저항을 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쓴 거죠. 아무튼 뭐 우리가 모더니즘을 이제 물성이라고 말하잖아요. 물성, 물질성이 물질주의, 물질이 중심이 됐다는 거죠.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물질 자체를 드러내고자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장르별로 좁혀서 특히 이분은 그 회화 쪽에 많이 관심이 있어요. 회화. 회화에 있어서의 자기 비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한번 들어보죠. 회화가 지녀야 할 가장 고유하고 독자적인 특성은 평면성이다. 그림의 닫혀진 형태에는 무대 예술과 공유되는 것이며, 그림의 닫혀진 형태라는 것은 그 캔버스의 프레임, 그 프레임 안에서 그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작은 하나의 그 세계죠. 그 작은 세계 안에 그 새로운 어떤 우주를 만드는 그런 방식인데, 그런 방식은 무대 예술과 똑같다는 거죠. 무대도 하나의 그런 연극의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미술만의, 회화만의 독자적인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색채는 무대예술뿐만 아니라 조각과도 공유되는 것이고, 조각에도 색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회화만의 고유성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해답을 평면성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평면성. 평면성만이 회화가 어떠한 다른 장르와도 공유할 수 없는 유일한 조건이다. 그동안 서구 회화가 3차원적인 조각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야 반조각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서양 미술의 뿌리라고 보는 그리스 로마 조각 같은 걸 보면은 조각이잖아요, 조각. 회화는 그 시대에 거의 없고 조각이 남아있는 건데, 자꾸 우리가 미술을, 그 조각들을 보면서 어떤 미술의 원형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도 뭐 입시 시험에 그리스 조각을 보고 이렇게 시험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조각적인 3차원적인 조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회화도 평면에다 그렇게 3차원을 이렇게 그려왔다는 거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일루전이고 그거는 환영이고 가짜죠, 가짜. 실제 평면을 3차원적으로 보이게 하는 눈속임 아니에요, 눈속임. 이런 어떤 그 조각적인 성격이 19세기 중엽에 와서 이제 추상으로 넘어가면서 반조각적인 성격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호프만의 작품, 이 그린버그도 이 호프만의 강의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이 호프만은 뭐 독일 사람이지만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런 추상미술을 전파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린버그도 이분 강의에 청강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런 주장을 펼치는데 아마 토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프만의 이론이라는 것은 그 밀고 당기는 모든 저런 생면들의 그 밀고 당기는 그 힘의 작용을 그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모든 생면은 그 나름대로 힘을 갖고 있죠. 붉은색은 그 붉은색의 힘이 있고 푸른색은 푸른색의 힘이 있고, 우리 동양에서는 그걸 오행을 색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럼 어떤 그 힘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색마다. 그러니까 그 서로 다른 힘들이 작용하는 힘의 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조화시키는 거, 이것이 이제 미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호프만이. 그린버그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이고, 그 평면 안에서의 그 힘의 작용, 이것이 그 회화가 갈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평면성이라는 해석은 회화의 정체성에 대한 그린버그의 해석인 거예요. 물론 상당히 많은 작가들이 여기에 동조를 했지만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 그린버그식의 해석이고 이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추상미술이 대세가 되면서 이런 이론이 모더니즘의 주류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이제 그 모더니스트 페인팅 1960년대에 쓴 글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아방가르드가 아니라 하나의 이즘으로 가는 거예요. 또다시 어떤 그 아카데미즘의 성격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린버그의 그 초기 이론과 후기 이론이 이게 좀 예술에 대한 이해가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초기에는 아방가르드였고 후기는 모더니즘인데, 그 모더니즘에 대한 정의를 지금 평면성이라고 규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평면성이, 그러면 이것이 회화라면은 모든 작가들이 이런 평면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이 공식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1950년대, 60년대는 이런 식의 그림이 유행을 하게 되는 거라고, 유행. 그러니까 이제 콜렉터들도 이제 이런 그림을 막 사게 되는 것이고, 뭐 고가 이런 그림이 팔리게 되면서 이제 그림은 하나의 페인트 칠이 돼버리는 거죠. 얼마나 이런 그림 또 빨리 그려요, 또. 이게 또 장사까지 되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 아카데미즘이 이루어지는 순간 예술은 또 타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키치가 되는 거죠. 이것이. 키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 감각이 아니라 어떤 공식에 의해서 그려지는 그림이 키치라는 거예요. 공식에 따라서. 이것도 공식에 따라 그릴 수 있거든요. 이런 그림도. 그렇게 그리는 작가도 지금 많아요. 그리고 이제 평면성이라고 모더니즘 회화의 특징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의 이제 역사를 살피는 거예요. 평면성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 마네의 그림을 끌어냅니다. 마네의 저 풀밭 위에 점심이라는 그림을 가져와서 평면성의 그 시작이다라고 보는 건데, 마네는 주제에 대한 무관심과 평면적인 색채 사용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고, 회화의 문제를 매체의 문제로 끌어들인 최초의 인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뭐 그림 보고 얘기대로 흰색과 검은색이 대비를 이루고 있고 중간색이 많이 빠져 있어요. 과거의 그 고전주의 회화에서 보면은 그 명암을 표현하면서 그 그라데이션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 볼륨감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흑백의 이 대비를 강하게 주다 보니까 저 옷 벗고 있는 여인은 좀 평면적으로 밝은 면으로 보이고, 또 시커먼 옷 입고 있는 남자는 뭐 검은 면으로 보이잖아요. 고전주의 회화에 비해서 평면적으로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평면성의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사실 그 마네가 저 그림을 그리는 것은 뭐 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뭐 평면성의 그 지점도 뭐 양식적으로 볼 때 틀림없이 그거는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주제에 대한 얘기예요. 주제. 마네는 현대성에 대한 해석을 저 그림에 담고 싶어 했던 거거든요. 올랭피아도 마찬가지고, 그 그림들의 주제는 그 프랑스가 19세기 이후로 부르주아 계층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신흥 계급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그 문화를 사회에 요구를 하거든요. 자신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그게 이제 술집이라든지 뭐 저 창녀 거리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거와 다른 새로운 그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났던 그 새로운 문화인데, 그런 문화를 마네는 반영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런 그 직업 여성, 눈빛이 당당한 저 직업 여성을 앉혀놓고 또 그 당시 상류 귀족들하고 소풍간 모습을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전적인 주제를 가져와서 현대인의 모습으로 바꿔놓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마네는 이 현대성의 문제를 말하고자 한 거죠. 그렇게 보면은 저 그림에는 리얼리즘의 성격이 다분히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저런 마네의 작품을 그렇게 리얼리즘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평면성으로 본다는 것은 인상주의의 시조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네를 자꾸 인상주의와 연결시키는 것은 그린버그의 역할이죠. 그린버그의 하나의 주장에 따라서 된 거고, 실제로 그 인상주의에는 그런 리얼리즘의 요소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술집 풍경이 많이 나오거든요. 마네의 그림 보면은 르누아르도 마찬가지고 술집을 많이 그리잖아요. 그게 이제 새롭게 변한 사회를 반영하는 건데, 두 가지의 그 양식적으로 접근한 그 평면성의 문제와 사회적으로 접근한 당대성의 문제가 이 그림에는 녹아 있기 때문에 그 이론가들이 이 그림을 현대미술의 시작점으로 보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사실 그 마네는 인상주의와는 사실 별 관련이 없죠. 물론 후기에 가서 그 모네나 르누아르 이런 자기 제자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야외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게 되지만, 이런 그 초기 작품들은 인상주의와는 관련이 없어요.
이런 구도도 다 옛날 구도, 고전주의 구도에서 가져와서 인물들만 바꿔놓은 거니까. 그린버그가 이 마네와 모네의 그림을 연결시키죠. 인상주의자들하고. 그 뒤에 좀 더 볼게요. 인상주의자들도 그림에 미치를 하거나 거치를 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사용된 색들이 튜브에서 나온 실제 물감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이 얘기는 이제 과거에는 고전주의에서는 그 물감이 안 보이게 그렇게 매끈매끈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인상주의에 오면은 그냥 물감을 그냥 막 바로 밑그림 없이 칠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매체성이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평면성의 관점에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린버그가 생각하는 미국적인 회화는 바넷 뉴만의 이런 작품이나 마크 로스코의 작품, 또 클리포드 스틸의 이런 작품을 이거를 이제 미국적 회화라고 보는 거예요. 1960년대 보면은 이번에 이제 미국적인 거를 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문화가 짧고 유럽에서부터 현대미술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 2차 세계대전 그 직후에 많은 유럽의 화가들이 이제 그 미국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전쟁을 피해서 거기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미국 작가들한테 영향을 주게 되는 건데, 이 미국은 뿌리가 없어요. 유럽에서 받아들인 거지만, 그린버그는 이 아메리칸 스타일 페인팅, 이 미국적 회화라는 것을 하나의 또 정립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럽의 그 앵포르멜 미술과 미국의 이런 그 생면추상 스타일을 또 차별하면서 이런 스타일이 미국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유럽의 앵포르멜은 좀 물감이 아주 그 직물적으로 이렇게 덕지덕지 발라져요. 거기는 뭐 전쟁의 어떤 그 참상이 있어서 그런지 뭐 인간의 어떤 이런 몰골, 그 포로들의 잔인하게 죽은 그런 모습들의 그 몰골 같은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어떤 그 덩어리를 갖고 드러나요. 좀 더 이렇게 물질성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좀 더 평면적으로 갔다. 여기서 말하는 평면이라는 건 캔버스와 거의 하나가 되는 거죠. 캔버스에 물질이 발라졌다는 것보다도 캔버스 자체로 보이게 하면 더 평면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을 이제 미국적 회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모던한 회화가 바로 미국이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미국 평론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을 막 그 글을 써주면서 이런 작가들을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단색화도 다 이런 영향 아닙니까? 우리나라 단색화에서 그 평면의 조건을 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영향 아니겠어요? 개념적으로 같은 얘기잖아요. 우리의 그 자생적인 예술의 맥락에서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 그린버그의 그런 논리를 가져온 거죠.